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CFP 우리 세금 설계 같이 학습을 하실 건데요. 우리 CFP는 여러분들 다 AFPK 단계를 이제 거치신 후죠. 그래서 우리 책이 과목 순서가 여러분들 그 7개 과목 이외에 CFP라는 것은 뭐 TVM,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것들도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계산기를 다루는 우리 사례 문제들도 함께 학습을 하는 게 바로 이제 CFP인데, 과목은 동일하다고 보면 돼요. AFPK 과정하고. 자, 그렇다 보니까 과목이 동일하니까 여러분들 우리 학습하는 내용의 범위도 대동소이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CFP는 실무 중심적으로 여러분들 교재가 구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이 이론 내용, 특히 이제 세금 설계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 세법의 규정들에 대한 아주 상세한 내용들까지 우리 CFP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 책의 두께가 여러분들 얇은 편이죠. 다른 과목에 비하면은 세금이라는 게 상당히 좀 방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책의 두께가 가볍다라는 얘기는 AFPK에서 공부했던 내용도 우리 다 학습했다라는 전제 하에 CFP 교재가 써졌다라는 부분들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CFP 실제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것을 보면은 AFPK에서 공부했던 내용들도 CFP에서 다 다루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우리 CFP 책만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약간 우리 A 때 다뤘던 내용들이 교재에 누락된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실제 시험에선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교재에다가 메모를 해 두시면은 따로 AFK 책을 안 봐도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 세금을 다루는 과목이 우리 상속세라는 부분, 상속증여세라는 부분이 상속설계 파트에 나오죠. 그리고 세금, 뭐 소득세라든지 부가가치세, 기타와 관련된 세금 부분이 우리 저랑 같이 이제 학습을 하셔야 될 세금 설계 부분인데, 우리 실제 시험이 여러분들 지식형 문제도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사례형 공부들도 이렇게 따로따로 하시는데, 다른 과목들은 여러분들 이 세금 설계, 상속 설계 이외의 과목들은 지식형 공부 따로, 사례형 공부 따로 이렇게 해도 공부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세금 설계, 상속 설계는 여러분들 지식 이 자체가 바로 사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공부 따로, 사례 공부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지식 사례가 함께 학습이 된다라고 해서 상당히 중요한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따로따로 공부 안 해도 되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화폐 시간가치 때 공부했던 여러분들 그 TVM 논리 있죠? 우리 캐시플로우 논리하고 같이 공부를 하셨겠지만은 또 KU를 공부를 했고, 이 세금 설계, 상속 설계에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화폐 시간가치 개념이 필요 없으니까 세금은. 그래서 함께 우리 차근차근 공부를 하시는데, 이 과정이 좀 길다 보니까 여러분들 한 번에 세금 설계를 1차시부터 끝까지 다 수강하시는 것도 좋겠지만은 중간에 한 10차시 정도 이렇게 세 등분 나누셔가지고 한 파트 공부를 하면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또 한 파트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학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우리 세금 설계 관련된 부분 목차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교재 1페이지에 나와 있죠. 차례. 자, 우리 세금 설계와 관련된 총론, 일반적인 내용들 다루고 있는데, 이 세금 설계 총론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 재무 설계가 아니고 개인 재무 설계이다 보니까 개인과 결부된 세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루는 게 바로 총론 파트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우리 A 때 공부했듯이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바로 소득세, 소득세와 관련된 부분들, 일반적인 것들 공부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들 개인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사업과 관련된 세금들을 다루는 게 3장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 중에서도 여러분들 이자라든지 배당 등과 관련된 금융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들 세금 체계가 약간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은, 자,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따로 떼서 공부를 하는 게 바로 제4장 금융자산과 관련된 세금 파트이고요. 그리고 제일 5장은 여러분들 부동산 양도소득이죠.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보유할 때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들을 다루는 게 제5장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6장 여러분들, 노후 준비를 위해서 우리는 연금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기타 등과 관련된, 우리 소득들을 얻게 되죠. 노후 생활을 위해서. 자, 그때 발생하는 세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다루는 게 바로 제6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과 다 관련된 세금들을 공부를 하는 것이지, 법인과 관련된 부분을 공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차례대로 여러분들 제1장 세금 설계 총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절 우리 9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세금 설계 프로세스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 첫 번째 줄 보게 되니까 투자, 부동산, 상속, 보험, 은퇴, 우리 종합 재무 설계라고 해서 여러분들 재무 설계 원론에서 공부했죠. 개별적인 뭐 투자는 투자 따로, 부동산은 부동산 따로, 보험은 보험 따로, 따로따로 개별 재무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종합 재무 설계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학습을 하셨어요. 이런 모든 재무 설계 분야의 세금 문제는 다 결부되어 있다라는 거죠. 한번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보험과 관련된 부분들 분명히 세금 부분이 결부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자, 은퇴와 관련된 부분들도 세금 부분이 은퇴소득의 과세 이연 제도로 우리가 결부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투자라든지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 투자할 때 세금 부분 다 관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금 설계와 관련된 부분들 그거 이외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상속, 증여 다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재무 설계 각각의 재무 설계 파트에는 세금이 다 결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 설계를 하려고 우리는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이 세금 설계를 통해서 이렇게 보험 설계라든지 은퇴 설계, 투자 부동산 설계를 진행한 이후에 수익, 보험 차익, 은퇴 후의 연금 소득 등에 대해서 세후 현금 흐름, 그렇죠? 세금을 떼고 나서의 현금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늠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금 설계라는 것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금 설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독자적으로 세금 설계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다른 종합 재무 설계에 부수적으로, 그죠? 부수적으로 또는 결합해서 우리가 재무 설계를 한다라는 관점에서의 세금 설계를 접근하자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 이 세금 설계만 독자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세무 상담을 해준다라는 얘기죠. 세무 상담, 그죠? 뭐 조언을 해주고 세무 대리를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한다는 얘기죠. 독자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세무 상담 관련된 독자적인 업무는 여러분들 세무사법 제2조에서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하도록 제한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여러분들 세무 상담을 세무 대리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고 싶으면은 세무사를 따란 얘기입니다. 또는 공인회계사 아니면은 변호사.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세무사법에 등록된 세무사, 변호사, 그리고 공인회계사, 뭐 CPA라고 하죠. 그죠? 공인회계사. 자,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지, 재무설계사, CFP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FP는 여러분들, 이렇게 세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고려한, 세후 현금 흐름, 즉, 캐시플로어를 우리가 알아보려고 세금 설계를 한다. 그러니까, 자격까지는 취득이 필요 없지만은 이런 내용 전반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어떤 부분들이 세금에서 규정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내용은 알고 있어야지 세후 현금 흐름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 정도가 우리의 영역인 거지 이쪽 영역을 침범해서는 우리 법 위반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규제를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줄. 자, 세 번째 줄이네요. 자, 그러나, 자, 우리나라에서는 조세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렇죠? 조세의 상담 및 자문 업무, 이게 바로 세무 대리라고 합니다. 세무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세무사법에서 법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재무설계사는 이런 거를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밑으로 와서 여러분들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 설계의 의의라고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줄 보니까 세금 설계란 미래에 일어날 거래나 사건들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노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줄 보니까 독립적인 재무설계의 한 분야로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다른 재무설계 분야에 속해서
속에서 실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뭐예요? 독립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재무설계에 속해서 부수적으로 결합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계속 나옵니다. 세금 설계는 자산과 소득에 대한 세금이나 거래 비용을 정확히 예측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그렇죠? 예측해서 세금을 예측해서 세후 현금 흐름, 세후 예상되는 수익률,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를 가늠해 보려고 우리는 세금 설계를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 여러분들 말장난 문제로 지문으로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문구를 정확하게 밑줄 치면서 암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개괄적으로 법 위반될 수도 있다 라는 거, 이런 부분 유념해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밑으로 와서 여러분들 가본 세무설계 시 재무설계사의 역할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페이지예요. 자, 10페이지에 여러분들 우리 한 4줄 위에 나와 있는데 각자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단락 볼 거예요. 자, 재무설계사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세금 설계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전문 지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정확한 현금 흐름을 예측하려면 여러분들 세금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지식을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금 설계를 공부를 하는 거죠. 자, 뭐는 요구를 하지 않아요? 세금에 대해서 전문 자격은 요구하지 않죠. 전문 자격은 여러분들 세무사가 자격증을 따는 거지. 그죠? 우리는 세무사 자격증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은 요구한다 이 말은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문구가 전문 자격을 요구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틀린 표현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체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계속 읽어보면 현행 관련 법령상 업무 제한 규정이 로 인하여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똑같은 말 또 반복합니다. 자, 세무사법에 따라서 해당 법에서 업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런 업무들은 우리 세무사 등이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재무설계사가 세금 설계를 전문적 수준까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금 설계와 관련하여 재무설계사는 세금 설계안 수립이라든지 실행 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코디네이터. 이렇게 전반적인 다른 종합적인 재무설계를 하기 위해서 세후 현금 흐름을 예측하고 예상 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도록 세금 설계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독자적으로 하지 말고 지식만 알고 있고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런 세무사라든지 변호사 이 전문가의 협조 또는 조력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코디네이터 전반적인 내용들을 종합 재무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 다음 여러분들 납은 보겠습니다. 세무 자문에 대한 책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세에 관한 상담 및 자문 업무를 포함한 세무 대리 업무는 세무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세무사 변호사, 그 세 번째 줄 중간에 보니까 공인회계사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만이 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네 번째 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재무설계사가 일반적인 재무설계 수행에 있어서 순현금 흐름이라든지 세후 예상되는 수익률 추정 등의 업무와 관련된 세금 설계 분야는 업무 수행에 있어서 특별히 제한을 받지 않으나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예상되는 현금 흐름 예측이라든지 그렇죠. 세후 투자 수익률 예측할 때 이런 부분들을 연결시키는 요 정도 우리의 목적은 이거란 얘기죠. 자, 이런 것들 하는 거는 세무사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란 얘기죠. 자, 조세 상담 및 자문을 포함한 개별적인 세금 설계 또는 재무 설계 시 구체적인 절세 대안의 제시 등은 결국 세무 대리 업무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제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 즉, 우리가 부수적으로 결합해서 이렇게 예상되는 현금 흐름 수익률을 예측하는 업무까지는 괜찮지만은 세무 상담 등을 한다라든지 구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세무와 관련된 부분들을 조언한다든지 대리한다든지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상 법령상 제한을 받고 있다.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우리 일을 하다 보면은 은행에서 종사하시는 PB님들 그리고 보험 쪽에서 일하시는 FC님들 은행 증권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PB님들이 고객 만나면 세무 상담 많이들 하죠.
그죠? 얘기로.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들, 실무적으로는 뭐, 이렇게 상담까지 다 한다는 얘기죠. 독자적으로. 근데, 엄밀히 따지면 세무사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법령은 우리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식과 관련된 부분 보는 건데, 세법을 그러면 왜 공부를 하느냐라는 거죠. 이 지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식을 알려고. 자, 합법적으로 우리가 절세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세후 투자 수익률, 세후 현금 흐름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따라서 이런 지식들 관련돼서 어떤 부분이 합법적으로 잘 하는 건지. 그죠? 자, 이게 여러분들 우린 절세라고 하죠. 절세라고 하죠. 자, 그런데 법은 규정되어 있지만 법을 너무 잘 지식을 알아서 법의 미비점을 우리가 피해서 돌려서 우리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조세 회피라고 하죠. 회피. 자, 이런 일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만연하다는 얘기예요. 또는 일부러 여러분들 세금 과소 신고라든지 신고 안 하고 세금 탈루 시키려고 세금 안 내려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이런 지식들을 위반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위법이다라는 거죠. 위법 행위.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탈세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현금 흐름을 정확하게 공부를 한다는 얘기는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거지 이렇게 회피라든지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무적으로 만연한 그런 세무 상담에서 만연하게 지금 사용들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지만 조심하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탈세와 조세 회피 이거의 차이점은 뭐냐라는 거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 세법상 규정을 미비점을 파고들어서 빠져나가는 미꾸라지죠. 미꾸라지. 법 위반은 아니에요. 근데 세법상 미비점 이거 당연히 과세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세법이 약간 규정이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해 가지고 돌리는 행위죠. 자, 이런 점이 만약에 발각을 하면은 다시 과세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가산세도 징수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합법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절세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범죄 행위냐라는 거죠. 우리 세금과 관련된 범죄 행위를 다루는 게 조세범 처벌법이에요. 조세범이냐라는 거죠. 조세범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잘못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이용해서 미꾸라지로 돌아가겠다라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탈세라고 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거죠. 위반한 걸 했으니까 당연히 다시 과세하고 가산세도 물리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도 받을 수가 있는 게 바로 탈세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세회피와 탈세의 차이점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0페이지 맨 밑에 여러분들 밑에서 두 번째 줄 절세라 함은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뭐 절세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11페이지 여러분들 위에서 첫 번째 줄 그러나 조세 회피 행위는 조세를 피해 나가는 미꾸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 회피한 세액은 추가 징수되며 신고와 납부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조치로서 가산세를 부과하지만 형사처분을 가해지지 않는다. 형사처벌은 우리가 조세범 처벌로 다루지는 않는다. 그렇죠? 과세는 하지만은 형사처벌은 대상이 아니다. 자, 이거에 비해서 탈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조세 회피와 마찬가지로 포탈한 세액에 추가 징수, 가산세가 부과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형사처벌받아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징역형. 처벌받는다는 얘기죠. 상당히 무섭습니다. 이거 조세범 처벌법. 그죠? 상당히 무서워요. 자, 막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게 되면 여러분들 나중에 공직자로 나가는데 과거 이력들이 남게 되는 거고 또 개인적인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업할 때는 여러분들 우리 세금 낸 이력들을 관청에 인허가 받을 때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과거 이력들, 즉 빨간 줄이 남기 때문에 우리 좀 삐딱한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문하면은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세와 여러분들 조세 회피 그리고 탈세라는 개념들 이렇게 좀 봤네요. 물론 전 AFPK 과정 때도 다 나왔던 기본적인 내용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 두 번째 세금 설계 프로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세스는, 다른 여타 과목들은 여러분들, 그 프로세스 1단계부터 우리 6단계까지를, 우리 박스형으로 해서, 가나다라 마바,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좀 자주 되죠. 근데 이제 세금 설계 파트에서는 이 프로세스를 순서형으로 나열하는 문제는, 자주 등장을 안 해요. 거의 뭐 등장을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우리는 여러분들, 그 프로세스와 관련된 부분들, 기본적인, 원론 때 공부했던 내용들을 그 박스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은, 자, 1단계는 여러분들 고객과의 관계 정립이죠. 그죠? 그리고 2단계는 정보 수집인 거고, 그리고 3단계는 분석 평가, 그리고 4단계는 제안, 그리고 5단계는 실행, 그리고 6단계는 모니터링, 주기적인 모니터링,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세금 설계와 관련된 부분들은 뭐 고객과의 관계 정립에서 특별하게 얘기할 게 없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재무 설계에서 다 공부를 했으니까. 그리고 정보 수집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거죠. 자, 2단계예요. 자, 정보 수집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첫 번째 2-1이 뭐였죠? 우리 원론 때 공부했던 거. 2-1이 목표 설정이 처음이었죠? 그리고 2-2가 우리가 정량적 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2-3이 정성적 정보를 수집한다. 자, 이런 프로세스 세부 업무 수행 기준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정보 수집, 우리 세금 설계에서 공부해야 될 정보 수집 단계에서 세금 설계와 관련된 정량적인 그리고 정성적인 정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은 두 개 구분하는 게 이제 시험 문제겠죠. 자, 우리 다음 페이지 우리 넘어가서 여러분들 페이지 쭉 넘어갈게요. 12페이지 가번 우리 정보 수집 관련돼서 여러분들 바로 나오네요. 1단계는 생략한 거예요. 교재에서 별로 설명할 게 없으니까. 자, 정량적 정보 수집, 그리고 우리 13페이지에 정성적 정보 수집 이런 말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소목차에서 1번부터 4번, 그리고 1번부터 2번 쭉 네 가지를 우리 교재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정성적은 두 가지를 이렇게 교재에서 설명을 한다는 얘기죠. 정량과 정성은 여러분들 목차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목차 위주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정량적 정보 첫 번째, 과거의 납세 내역에 관한 정보. 얼마 냈냐? 세금 옛날에. 이거는 정성이 아니고 정량이죠. 자, 두 번째,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의 세금 관련된 특성 확인. 그죠? 보유하고 있는 자산 관련돼서 어떤 세금이 나오는 건지, 부채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부채를 우리가 탕감해 주는 건지, 차감해서 우리가 과세가 되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 알아보자는 얘기죠. 만약에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대출받았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자, 원리금 상환하는 거, 이거는 필요 경비가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사업을 안 하시는 일반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내가 신용대출을 받아서 원리금을 상환한다. 이거는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주지 않죠. 그래서 이 비용으로 인정받을지 못 받을지 그러면 세금 문제하고도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산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 부분이 다 연결되니까 이 세금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는 바로 정량적 정보가 정성이 아니고 정량적 정보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현재와 미래의 세금 부담 관련된 정보 파악. 자, 지금 세금이 어느 정도 지금 나올 건지, 그리고 미래에 세금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종합부동산세가 나올 것이다, 재산세가 나올 것이다, 나중에 처분하면은 양도소득세가 나올 것이다. 자, 이런 관련된 정보들, 이게 바로 자산과 관련된 정보들인 거죠. 그래서 정량적 정보에 다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고객의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4번이 시험 문제 나오면 자꾸 헷갈려요. 고객의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첫 번째 줄 보니까 배우자, 자녀, 동거하고 있는 형제, 자매 등 가족 구성원과 동거하고 있지 않지만은 고객의 세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족 등이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죠. 즉 뭐예요? 가족 상황이에요. 가족 상황. 이 가족 상황이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은 뭐 정성적 정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자, 세금과 직결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동거를 하고 있는지, 동거하고 있는지, 동거 안 하고 있는지, 자, 이런 거와 관련돼서도 우리 세금에서는, 세법에서는 엄청나게 까다롭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동거 여부와 관련 없이 직계 존비속 간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종합소득세 낼 때 기본공제 대상자로 다 인정을 해줍니다.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자, 그리고 가족 중에 여러분들 60세가 넘느냐 아니면 20세가 안 되느냐. 자, 연령과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대상 요건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세금과 직결되는 계량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동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직계 비속인데 자식인데 동거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자식이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다라고 하면은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동거하고 있지 않은 자식이 그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무리 무주택자라고 하고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못 받아요. 우리 상속설계에서 또 공부를 하셨던 부분인데 자, 이런 부분들은 세금과 직결되는 정량적 정보다라는 겁니다. 정성적 정보가 아니고. 그래서 정량적 정보 우리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는 4가지 타이틀 위주로만 좀 보시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먼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우측 페이지 가셔가지고 정성적 정보예요. 자, 처음에 세금에 대한 고객의 태도 파악이에요. 그렇죠? 태도. 세금 괜찮아. 뭐 15.4% 이자소득세 맞아도 돼. 그냥 안전하게만 지켜줘. 상관없어 세금은. 또 어떤 분들은 세금은 진짜 없는 비과세로만 해줘. 세금은 피하고 싶어.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죠. 성향이란 얘기죠. 성향. 세금을 수용할지 세금을 거부할지 고객의 성향 파악을 하란 얘기예요. 그게 바로 계량화시킬 수가 없으니까 정성적 정보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세금에 대한 고객의 이해 수준. 고객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이해도죠. 그렇죠. 자, 우리는 여러분들 세무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재무설계사는. 자, 그러니까 아무리 세무사라고 해도 마찬가지지만은 고객이 세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 고객하고 상담할 때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내용들을 얘기해도 다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고객은 소득세가 뭐고, 그렇죠? 종합소득세를 한 번도 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부양가족에 따라서 소득공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어느 파트를 하면은 소득공제가 되고, 어떤 것은 세액공제가 되고, 이런 내용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고객들을 만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고객의 정보를 파악을 해서 그런 고객하고 상담할 때는 여러분들 세금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게 계량화시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성적 정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하겠죠, 여러분들. 가부터 해서 우리 CFP 문제는 여러분들 가, 나, 다, 라, 마 뭐 이 정도까지 그치는 게 아니에요.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어떤 경우는 아까지 막 갑니다. 자, 그래서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 차카타, 파 쭉 나온 다음에 정량적 정보에 해당되는 것으로만 모두 짝지어진 것은 이런 문제는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청 어려운 문제는 정량적 정보에 해당하는 것의 개수는 몇 개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도 놓치면 여러분들 틀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 시험을 위한 시험인 거죠.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 문제. CFP는 의도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출제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세금 설계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과목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시면서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